숭례문 할아버지 두 번째 이야기. 탁지를 접고 있는데 콧 속으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날아들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이 뭐야? 여름이니 할아버지 몸보신 해드릴 꾹저구탕. 꾹저구탕은 할아버지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꾹저구라는 물고기에 된장과 파, 마늘을 넣고 끓인 매운탕이죠. 꾹저구는 민물고기인데 저구새가 꾹 집어먹는 고기라고 해서 꾹저구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여름이면 할아버지와 냇가에서 꾹저구를 잡곤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바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토끼 먹이는 좋니? 꾹저구탕을 간을 보던 엄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돌아보며 내게 물었죠. 지금 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벌떡 일어서며 성을 내자 엄마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럼 그렇지. 너 토끼 제대로 못 키우면 엄마가 갖다 버린댔어. 엄마의 잔소리가 길어지려 할 무렵 때맞춰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꾹저구탕 끓였어요. 나는 엄마 눈치를 보며 할아버지에게 뛰어갔죠. 엄마 말이 맞다. 토끼 잘 돌본다고 했으면 네 말에 책임을 져야지. 할아버지도 엄마가 한 말을 들으셨나 봐요. 엄마가 쌤통이라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키득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작업복과 흙 묻은 장화를 벗고 수도가로 가셨죠. 아버님, 매일 늦게까지 숲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복을 집어들고 먼지를 탁탁 털던 엄마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나무마다 영양제도 주고 살충제도 뿌리고 약으로도 안 되는 해충들을 일일이 손으로 잡지. 아버님, 혈압도 높으신데 무리하면 큰일 나세요. 엄마의 말에 할아버지가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마, 내 수발 드느라 힘든 거 알지만 이해해다오. 지금처럼 솔잎 혹파리가 번져나가면 온 나라의 소나무가 병들지도 몰라. 나는 우리 산의 나무를 잘 지켜서 반드시 숭례문 복원에 쓰이도록 할 생각이다. 아버님도 참.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얼른 수건을 챙겨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죠. 올해는 대안이랑 꾹저구도 함께 못 잡았네. 며칠 있다가 할아비가 시간 낼 테니 꾹저구 꼭 잡으러 가자. 정말이죠? 꼭 가실 거죠? 나는 몇 번이나 할아버지에게 다짐을 받았어요. 엄마가 끓인 꾹저구탕은 정말 맛있었어요. 구수하고 얼큰한 맛이 입맛을 살려준다며 할아버지는 2그릇이나 비우셨어요. 저녁을 먹은 뒤 할아버지는 잠시 나무를 돌아보고 온다며 나가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나는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으러 나섰죠. 달빛이 구름에 가려 캄캄한 밤,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산길은 아빠가 곁에 있어도 무서웠어요. 발자국 소리에 놀란 벌레들이 발밑에서 후두둑 후두둑 튀며 달아났어요. 아빠보다 앞에 서면 눈앞에 무언가가 확 튀어나올 것 같고 뒤에 서면 누군가 뒷덜미를 잡을 것만 같았죠. 책에서 읽은 무서운 이야기들도 떠올랐어요.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으스스한 장면들이 자꾸만 생각나서 머리끝이 쭈뼛거리고 등줄기로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실까? 나는 무서움을 잊으려고 아빠에게 말을 걸었어요. 분명히 여기 계실 거야.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아빠가 대답했죠. 꾸악! 꾸악! 나는 펄쩍 뛰며 아빠 옷을 굶켜잡았어요. 놀라긴 상꽁 우는 소리란다. 갑자기 소리 나니까 그렇지. 아빠는 안 무서워? 조금. 그때였어요. 아빠 목소리에 섞여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아빠, 들었어? 누가 쌓아놓은 소리 같아. 어디? 아빠가 걸음을 멈추고 손나팔을 만들어 귀에 댔어요. 거기 서지 못해! 거기서! 분명히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였어요. 뒤이어 할아버지가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놈들 잡아라! 으아!
방금 그 소리는 비명이 분명했어요. 아빠가 황급히 소리나는 쪽으로 뛰어내려갔죠. 나도 따라 달려갔지만 아빠는 이미 어두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습속에 혼자 있으려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바로 옆 나무에서 푸드덕거리며 새가 날아올랐어요. 마치 얼음땡에 걸린 것처럼 발이 움직이질 않고 오줌이 나올 것처럼 아랫도리가 찌릿찌릿했어요. 아빠를 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이봐! 당신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멀리서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나는 쪽을 향해 더듬더듬 내려갔어요. 붕붕붕붕!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급히 사라졌어요. 바람을 따라 휘발유 냄새가 확 끼쳐왔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 할아버지를 부르다 뚝 끊겼어요. 그와 동시에 솟아나던 숲이 순간 고요해졌죠. 나는 손나팔을 만들어 사방을 둘러보며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목청껏 소리를 질렀지만 어디에도 아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빠, 대답해봐. 내 목소리 안 들려? 얽히고 설킨 나무와 덩굴을 헤치며 불빛이 보였던 곳으로 가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산비탈을 내려갈 때에는 몇 번이나 엉덩방아를 찧었는지 아픈 줄도 몰랐어요. 산비탈을 다 내려가자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비탈 끝 커다란 바위 뒤에서 나는 소리였죠. 아빠야? 정신없이 달려가 보니 아빠가 바위 틈에 끼인 채 신음하고 있었어요. 태안이구나. 비탈에서 미끄러져 바위에 부딪혔는데 꼼짝도 할 수가 없어. 아빠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도 겨우 하는 것 같았죠. 아빠가 크게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이 왱왱거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그때 TV에서 본 장면이 생각났어요. 구조대원 아저씨들이 사고가 나면 어디든 달려와 구해주는 모습이었죠. 나는 아빠 주머니에 휴대전화로 119에 즉시 신고를 했어요. 전화를 끊자 아빠가 다급하게 재촉했죠. 곧 구조대가 올 테니 너는 할아버지를 찾아봐. 어서! 나는 할아버지를 찾아 여기저기 둘러보았어요. 할아버지는 베어져 넘어진 큰 나무 곁에 누워 계셨어요. 나무는 방금 베어졌는지 주위에 진한 솔향기가 코를 찔렀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눈 좀 떠보세요. 나는 할아버지를 마구 흔들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낮잠 자다 일어나듯 벌떡 일어날 것 같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꼭 감은 채 그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앞으로 송충이도 잘 잡을게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꾹저구 잡으러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눈 좀 떠보세요, 할아버지. 내가 울 때면 늘 수호천사처럼 나타나 달래주던 할아버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데도 할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구름 속에 숨어있던 초승달이 비껴나와 우리를 비추었죠. 달빛에 비친 할아버지 얼굴은 무척이나 파리했어요.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여기요!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나는 구조대를 향해 있는 힘껏 소리 질렀어요. 네가 신고했니? 대견하구나. 이제 우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우리를 발견한 구조대원 아저씨들이 달려와 나를 꽉 안았어요. 아저씨들은 아빠와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죠. 할아버지가 땀 흘리며 송충이를 잡던 모습과 토끼를 사주며 웃으시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나는 할아버지가 무사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나는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도벌꾼들이 미웠어요. 도벌꾼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큰 나무를 몰래 베어다가 파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도벌꾼들이 우리 소나무를 몰래 훔쳐가려다 할아버지에게 들킨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앞을 막아서자 도벌꾼들은 도망치려고 할아버지를 밀쳤어요. 그때 뒤로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도망치던 도벌꾼들은 얼마 못 가 검문에 걸려 붙잡혔어요.
어린 것이 대단해. 대한이가 신고한 덕분에 범인들을 잡았대요. 조금만 늦어도 도벌꾼 놈들이 놓칠 뻔했다지 뭐야? 문상을 온 어른들은 앞다투어 나를 칭찬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척 대견해 하셨을 텐데. 할아버지가 곁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평소 유언대로 화장한 후에 선산에 있는 소나무 아래에 묻혔어요. 어른들은 그걸 수목장이라고 했어요. 산속은 싱그러운 초록이 한창이었죠. 산들 바람은 시원스레 불어 땀을 식혀주었고 나비들은 향기를 풍기는 꽃 주위를 팔랑팔랑 날아다녔어요. 대하나, 할아버지 나무에 인사해야지. 아빠가 짚고 있던 목발로 늠름하게 잘생긴 소나무를 가리켰어요. 할아버지가 아래 묻힌 바로 그 소나무였죠. 나는 소나무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명절날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던 것이 생각나 눈물이 핑 돌았죠. 피는 못 속인다고 대한이 뒷모습이 돌아가신 오라버니랑 반박일세. 고모 할머니의 말씀에 엄마와 고모가 코를 훌쩍이며 눈가를 닦았어요. 친척들은 모두 절을 마치고 나무 주변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죠. 수목장을 마치고 산길을 내려오며 나는 자꾸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돌아보면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계실 것만 같았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 할아버지가 사주신 토끼가 새끼를 2마리나 낳았어요. 나는 할아버지랑 한 약속대로 먹이도 잘 챙겨주고 토끼장 청소도 해주었죠. 선산에는 낙엽이 지더니 어느덧 소나무에 흰 눈이 소복하게 쌓였어요. 할아버지가 돌보시던 나무는 아빠와 내가 틈틈이 돌보았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물건들을 정리하며 몇 가지 물건들을 남겨두었죠. 그림이 요리조리 변하는 요지경, 오리골, 고조 할아버지의 지휘봉인 등채. 나는 그 중에서 은빛 오리골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자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그 속에는 할머니의 젊을 때 모습 찍은 사진과 푸른색 옥반지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이거 정말 저 주실 거예요?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할머니는 그 오르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늘 함께 있으니 괜찮아. 그때는 할아버지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가실 거니까요. 나는 뚜껑을 닫고 문제지를 풀었어요. 문제지가 밀리면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저녁이 되자 퇴근을 한 아빠가 대문을 들어서며 엄마를 불러댔어요. 여보, 빨리 뉴스 좀 틀어봐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눈이 휘둥그레진 엄마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며 물었죠. 뭔데 아빠?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던 나도 아빠를 따라 들어갔어요. 올 초 화재로 소실된 국보위로 숭례문과 광화문을 복원하는 일례 금강송 20그루가 사용됩니다. 아빠는 소리를 크게 키웠어요. 여러 곳에서 기증된 소나무를 숭례문의 기둥과 대들보로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죠. 아버님이 계셨다면 제일 먼저 기증하셨을 텐데 그렇죠 여보? 엄마가 조심스럽게 아빠 눈치를 살피며 물었죠. 안 그래도 이미 예전에 아버님이 기증하신 모양이야. 그래서 며칠 있으면 우리 산으로 대상목을 고르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 어찌나 놀랐던지. 아빠는 곁에 있던 물병을 들고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정말요? 어쩜 우리도 모르게 그 일을 하셨대요. 나무가 선택되면 그때 말씀하려고 하셨겠지. 대상목을 고르는 이유는 지름이 60cm 이상 되는 것만 쓰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할아버지 나무는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나무를 고르면 어떡해요? 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나무를 고를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러게 말이야. 대상이 되어도 보내지 말지 결정이 안 서는구나. 저는 아버님 평생 바람을 생각하면 꼭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말에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싫어요. 할아버지 나무는 안 돼요. 나는 아빠가 엄마 말대로 할까봐 불안했죠. 그래,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자꾸나.
아빠가 안경을 벗어 만지작거리며 얘기했어요. 자려고 누웠지만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질 않았어요. 나는 창가로 다가가 선선을 올려다보았죠.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멀리 달빛을 받은 소나무 숲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문득 할아버지가 벌레를 잡으며 하신 말씀이 생각났죠. 나무에 벌레가 생겨 병이 들면 껍질이며 잎들이 누렇게 변한단다. 이것들이 영양분을 빼앗아가서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지. 고민을 날려준 멋진 생각이 떠오르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할아버지는 내 편이야. 나는 내일 쓸 물건들을 챙겨두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학교를 마친 후 나는 준비해둔 것들을 챙겨들고 선산으로 올라갔어요. 바싹 마른 나뭇잎과 풀잎은 옅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사각거렸죠. 할아버지, 지금 제 곁에 계시죠? 할아버지가 곁에 계신다 생각하니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대안이가 왔어요. 나는 할아버지 나무와 인사를 하고 준비해온 물감을 꺼냈죠. 그리고 황토색과 노란색 물감을 나무 껍질에 꾹꾹 칠했어요. 설마 병든 소나무를 베어가진 않을 거야. 뒤로 물러서서 보니 껍질이 누런 것이 꼭 병든 소나무 같았어요. 제가 지킴이가 되어 할아버지 나무를 지킬게요. 나는 나무를 껴안고 껍질에 볼을 대어 보았어요. 거칠거칠하고 푸근한 소나무의 껍질은 마치 할아버지의 손바닥 같았죠. 하루가 1년 같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나무를 베어간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죠. 나는 그것이 기막힌 내 속임수 때문이라 생각하고 안심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커다란 통나무를 실은 트럭이 내 앞을 지나갔어요. 나는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죠. 엄마, 오늘 나무 베어가는 거 알고 있었어? 응, 왜? 할아버지 나무는 어떻게 됐는데? 대안아, 할아버지 나무를 고를 때 가장 건강하고 멋진 나무를 골랐잖아. 그 사람들도 좋은 제목을 찾다가 그 나무랑 다른 나무 몇 그루를 선택했다지 뭐니. 엄마도 속상한지 말끝에 힘이 떨어졌어요. 나는 숨이 콱 막혀왔어요. 안 돼, 엄마가 가서 말려봐. 나는 엄마의 팔에 대롱대롱 매달리며 소리쳤죠. 그 순간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실 텐데. 나는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 사람들을 말리지 않은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웠죠. 한참을 울고 나서 지칠 때쯤 엄마가 낮은 공책 한 권을 내밀었어요. 읽어볼래? 할아버지 유품 정리하다 찾은 거야. 시조 공책이네? 나도 아는 공책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소 시조를 지어 적어놓던 공책이었거든요. 대장부 태어나서 나라 위에 몸 바치고 이 내 몸 뉘을자리 조상님의 발치련만 생전에 내 지키던 금강송 숲 더 좋아 나무로 태어나서 금수강산 지키리라. 할아버지는 나무가 되어서 금수강산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꿈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가슴에 찌르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소나무가 숭례물 복원에 쓰이길 바라셨는데 내가 할아버지와 헤어지기 싫어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 봐요. 울음을 멈추자 딸꾹질이 났죠. 정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나무가 베어지는 게 슬프지 않으실까? 할아버지는 아주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엄마가 다정한 눈빛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나는 와락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서서히 마음이 편안해졌죠. 다음 날 나는 아빠와 함께 선산에 올랐어요. 할아버지가 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는 나이테가 드러난 밑동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할아버지, 나는 하얗게 드러난 나이테를 쓰다듬었죠. 어디선가 여우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여린 바람을 타고 밑동 주위를 자라던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아빠, 이것 좀 봐. 어허, 나무에 새순이 나 있었구나. 굳었던 아빠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어요. 아빠는 연한 가지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죠.
할아버지와 송충이를 잡으러 갔던 날 할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대안아, 뿌리가 있으면 새순이 난단다. 새순을 나인 듯 지켜주렴. 꼭 할아버지가 이 말을 전하고 싶어 바람을 보낸 것만 같았죠. 할아버지, 반드시 나무 지킴이가 되어서 우리 산의 나무를 잘 키울게요. 나는 할아버지 앞에서 하듯 바람에게 약속하고 아빠를 바라보았죠. 아빠, 우리 숭례문 새로 다 지어지면 국보 할아버지 보러 서울에 가자. 아빠가 나를 빤히 보며 물었죠. 그거야 어렵지 않지. 그런데 국보 할아버지가 누구야? 에이, 할아버지가 숭례문이 됐으니까 할아버지가 국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정말 그러네. 대안이가 기막힌 생각을 해냈어. 아빠가 모처럼 웃으셨어요. 습석을 맴돌던 바람이 다시 돌아와 아빠와 내 옷깃을 살랑살랑 흔듭니다. 오늘은 복원된 숭례문에 준공식이 있는 날, 할아버지 나무가 선산을 떠난 지 5년째 돼가는 날이기도 하고요. 멀리 건물들 사이로 솟은 숭례문이 보이자 심장이 북을 치듯 쿵쿵거렸어요. 할아버지 나무를 만나면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나는 빨리 숭례문이 보고 싶어 엄마 아빠를 뒤로하고 먼저 달려갔어요. 숭례문 주위는 준공식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양옆으로 새로 복원한 성곽 때문인지 숭례문은 두 팔을 벌려 사람들을 맞이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숭례문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6학년이 된 나를 할아버지가 몰라오시면 어떡하지? 분명 할아버지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찾아내실 거야. 왜냐면 나는 할아버지 판박이니까. 할아버지 나무가 나를 먼저 아는 척 해줬으면 좋겠어요. 뒤따라온 아빠도 긴장이 되는지 연신 헛기침을 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활짝 열린 대문에 들어서니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늠름한 모습의 용이 천장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빠, 왠지 할아버지 나무는 2층에 있을 것 같아요.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2층 누각의 기둥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죠. 나는 빨리 할아버지 나무를 만나고 싶어 조바심이 났어요. 어린 시절 할아버지 허리춤에 매달려 어리광을 피우던 생각도 났죠. 기둥을 하나씩 끌어안고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신호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 기둥 모두가 할아버지 품같이 따뜻하고 푸근하게 느껴져 찾을 수가 없었죠. 대안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나도, 아빠도 엄마도 웃음을 띠며 나를 바라보았죠. 나는 누각의 기둥들을 둘러보았어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부터 숭례문이 할아버지라고 생각할래요. 아빠와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금세 웃음을 머금고 박수를 쳐주었어요. 어디선가 바람 한 점이 불어와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마치 할아버지가 대견하다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잠시 후 준공식을 시작하려 하오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자리를 찾아 하나 둘 누각을 내려갔어요. 우리도 내려가자. 지금 나보다 아빠의 아쉬움이 더 클 거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나는 기둥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하며 최대한 밝은 소리로 외쳤죠. 안녕히 계세요, 숭례문 할아버지. 행쇼. 행쇼? 행복하십시오. 턱없이 높은 내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엄마 아빠가 와르르 웃었어요. 1층 누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환하게 웃었고 그 속에서 얼핏 할아버지가 크게 웃는 얼굴을 본 것 같다면 엄마 아빠는 날 믿어줄까요? 파랗고 높은 하늘에 따뜻한 바람, 준공식을 하기엔 정말 좋은 날씨였어요. 네, 숭례문 할아버지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 있었죠. 제발 그것만은, 그 이야기만은
실제가 아니기를 저는 바라면서 읽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대한이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일이 이야기 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슬퍼서 그 장면을 읽을 땐 눈물을 참느라 혼났답니다. 네, 너무 슬퍼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 대한이 말처럼 숭례문이 되었고 그 속에 살아 계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그 영혼은 그 나무 속 안에 그리고 숭례문에 보존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숭례문이 불에 탄 2008년에 그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은 사실이었지만 작가는 이러한 일들을 대한이라는 소년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할아버지라는 인물과 그리고 나무를 기증하는 불에 탄 일보다 그 일을 얼마만큼 사람들 개인과 그리고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극복해 나가는지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해요. 너무나 즐겁게 즐겁지는 않았지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에선 너무나 유익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고요. 여러분도 부디 재밌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숭례문 할아버지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번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그럼 안녕.